이중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까를로 로벨리라는 이 사람 이탈리아의 천체 우주 물리학자인데 일반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저명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관계입니다.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로벨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왼쪽에 붉은 점이 바로 빅뱅 당시의 점입니다. 여기서 빅뱅이 이루어져서 우주가 점점점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일련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바로 현재입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현재 137.7억 년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속에서도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지극히 한정된 세계인데요. 인간이 사는 세계의 물체들의 운동 속도는 기껏해야 몇백 킬로죠. 태양계 전체가 블랙홀로부터 벗어나는 속도가 대충 시속 5만 킬로에서 10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이 세계의 속도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죠.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이 우주 공간을 전체로 가로지른다고 하면 한 200억 광년 내지 300억 광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로벨리는 바로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먼저 자각시킵니다. 로벨리의 작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하되 빅뱅이 있었던 이 지점까지 우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세계에 관한 많은 스토리들은 이미 뉴턴의 물리학 여기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준 이론이 양자 이론입니다. 과학에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학에서는 이 이론을 세계를 보는 창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이론은 아직 가설이고 어떤 가정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현재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양자이론은 역사적으로 1900년에 막스 플랑크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양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찾아냅니다. 난로를 켜면 열에너지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데 열이 전자기 파와 같은 형태로 우리 몸에 접근해서 우리 몸을 데펴준다고 생각하는데 막스 플랑크가 보니까 열 에너지들이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물리학자들에게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905년이 되면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 이 광전 효과는 빛은 전자기 파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스 플랑크는 아이디어만 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닐스 보아, 하이젠베르크, 슐레징거 이런 학자들이 이제 미시 세계가 바로 이 양자들의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는 물질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양자이론입니다. 양자이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는 양자 컴퓨팅일 거고요. 또 양자 정보 통신일 겁니다. 이 양자 이론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20세기 또는 21세기 과학기술 혁명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이 양자 이론이 말해주는 이 세계 상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여전히 고전적인 세계관이 잘 맞아요. 근데 양자 이론은 그 개념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특수한 어떤 영역에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우주 전체로 가게 되면 그건 성립할 수 없다. 많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할 줄은 안다. 그래서 신비스럽고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하여금 말을 하게 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연속성과 양자 도약입니다. 수소 원자의 모델입니다. 닐스 보아가 처음으로 제안한 건데 가운데에 핵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중성자, 양성자들이 모여 있고요. 그 주변을 마치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것처럼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합니다. 수소 분자에다가 열을 가하면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궤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한 궤도로 올라가는데 보통 같으면은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니까 점점 이렇게 커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점프를 한다는 거죠. 실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열을 가한 후에 스펙트럼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소 원자에다가 주면 전자가 궤도 상승을 한 후에 점점 식으면서 내려올 때 빛을 방출을 합니다. 그 빛을 스펙트럼으로 모아봤더니 불연속적인 운동을 하고 점프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두 번째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확립된 것은 불확정성 원리와 푸사이라는 상태 함수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플랑크 상수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의 위치를 측정하려고 하면 위치가 딱 정해지잖아요. 근데 정해지지 않고 항상 이 약간의 오차 범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델타 X예요. 예. 그리고 델타 P는 운동량, 속도인데 속도를 측정하려고 해도 딱 정확한 값으로 나오질 않고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앞뒤 뭔가를 달고 다니면서 출렁인다는 거죠. 고전 물리학에서는 X와 P가 기본이 돼서 모든 물질의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이 양자역학에 오면 X값과 P값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 X와 델타 P가 아무리 해도 이 식에 의하면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고전 물리학적인 접근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데 그게 이제 푸사이라는 아주 수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푸사이를 가지고 미시적인 어떤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양자중첩인데요. 양자중첩은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자들이 알갱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전자들을 총으로 쭉 쏩니다. 보통 입자라고 하면은 이쪽 끝으로 가거나 이쪽 끝으로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를 이렇게 스크린에 놓고 보면 중간에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쏘았는데도 두 구멍으로 나누어 가서 저쪽 스크린 쪽에는 간섭을 일으키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의 존재가 양쪽으로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중첩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에서는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 입자의 위치는 위와 아래를 동시에 지나갔다. 그래서 위쪽도 하나, 아래쪽도 하나, 이것을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결합해서 우리는 그 입자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중첩을 시키는 겁니다. 슐레징거 고양이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원래 슐레징거 고양이는 어떤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사실은 도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양이는 죽게 되고 그 전에는 살겠죠. 그런데 블랙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이론은 어떻게 그걸 기술하냐면 고양이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다. 수학적으로. 고양이의 상태 푸사이는 살아있을 상태 반, 확률 반, 죽어있을 상태 확률 반, 제곱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미시세계가 이럴 것이야 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그러면 저기에 전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 미시세계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인간은 나를 죽어있거나 살아있다고 보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냐 삶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이지 전자 미시세계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는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벨리는 그 실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측정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신비한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슐레징거 고양이가 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뚜껑을 열어보면 미시세계를 관측한 게 되는 거죠. 원래 측정하기 전에는 슐레징거 고양이가 중첩 상태에 있었다. 살아있을 확률 반, 죽어있을 확률 반으로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상태가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붕괴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순간 물질의 어떤 상태가 본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 갑자기 브레이크를 하고 컬랩스를 한다는 겁니다. 이 측정으로 인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걸 놓고 또 지금도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전자의 궤도 운동에 관한 그 연구를 했습니다.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점프를 하는데 그럼 중간에 어떻게 가는 거냐?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관찰된 것만 가지고 특정 궤도에서 특정 궤도로 넘어올 때 빛이 방출된 그 빛의 진동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빛의 세기, 이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행렬 형태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행렬에 관한 양자이론 식을 만듭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이론은 전자가 도약하는 동안 이것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양자이론은 말하지 않는다. 또 전자가 도약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관찰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벨리는 하이젠베르크가 너무 관찰 가능성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상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 궤도와 두 번째 궤도가 서로 관계 맺기를 해서 빛이 방출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그냥 뭔가가 변화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혼자 독립해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다른 물질과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 맺기를 해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 올 때는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에너지를 받은 것이니까 그 열 에너지와 이 전자 간의 상호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건은 점프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3자인 인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흡수니 방출이니 이런 현상을 하나의 우주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이젠베르크의 이야기를 관계라는 개념으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재구성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찰은 우리가 흔히 인간의 관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이젠베르크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봅니다. 인간의 의식도 자연 현상으로 봐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하는 행위도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출래진거 고양이를 보기 위해서 뚜껑을 여는 것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이라는 개념을 인간과 어떤 그 이제 양자 세계 사이의 관계로만 봤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한정하지 말자. 인간이 없어도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소가 있었는데 산소와 만나서 물이 되잖아요. 수소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고, 이제 현재 산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이 그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합쳐져서 물이 나온 것도 또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그렇게 이 우주의 진화는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초초에 빅뱅을 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때 돌이 있었겠습니까? H2O가 있었겠어요? 이거는 지금에 와서 생성된 것들입니다. 아마 먼지 외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먼지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네. 근데 그것들이 터지고 나서 주변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그 상황과 연결이 되면서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게 사건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상황이 또 다른 녀석과 만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게 원래부터 그런 것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양 철학의 중요한 전통이 바로 이 사물의 속성은 고유한 거라는 거예요. 서양 사상의 가장 핵심 사상이 그것인데 그것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얽힘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양자 중첩은 오늘날 그 양자 컴퓨팅의 기본 원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양자 중첩은 어떤 한 물질이 두 가지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양자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그걸 이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병렬 컴퓨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얽힘은 뭐냐면 두 개의 어떤 입자입니다. 전자, 양전자 같은 건 특정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계에서는 전자와 양전자가 분리가 되는데 이게 토탈 스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0이라고 하면 얘가 스핀 업이면 얘는 스핀 다운이 돼요. 서로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얘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어떤 인터랙션이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얘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서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이거는 미시세계에 존재하는 특이한 성질입니다. 그것을 상관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인터랙션이 아니라 코리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얽힘의 현상입니다. 이 얽힘의 양자 정보 통신이라든가 아직은 기술화되어 있지 않지만 양자 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SF 영화를 보면 이 별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으로 전송돼서 가는 게 이게 다 양자 전송입니다. 거시 세계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만 이 거시 세계에서는 그게 무시되는 거죠. 아주 너무나 작아서. 근데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땐 특이하지만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스몰리라는 또 노벨 물리학상 탄 사람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가 먼 과거 어느 시점에 우주에 있는 수많은 다른 원자들과 상호작용을 했겠구나. 그렇다면 내 몸 안의 각 원자는 이 은하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십억 개의 다른 원자와 얽혀 있겠네. 나는 우주와 한데 어우러져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 몸에 있는 원자의 어떤 이야기를 빌어서 내가 우주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벨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실체가 그 실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우주 자체와 나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어떤 사물, 실체들의 집합체로 보지 말고 사건들의 집합체로 보자. 우주론적 문답이라는 책을 쓴 아기레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로벨리가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측정하고 관찰하는 중에 나타나는 특정 유형의 규칙성이다. 그것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패턴이고 질서다. 우리는 사물을 쪼개고 쪼개서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든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조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조각들이 배열되는 방식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배나 도시나 손톱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들이 형태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형태가 질서이고 그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와 우주에 의해 창조되고 우리와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다. 부처라면 그것들을 공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공사상의 핵심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우리 존재의 참된 본질, 궁극적이거나 신비로운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것을 구성하는 광대하고 서로 연결된 현상들의 집합일 뿐이다. 그래서 공은 사물은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덕분에 또는 그거의 결과로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또는 그것의 관점에서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비어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실체는 비어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맺어지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로벨리가 최근에 이 불교의 공사상, 노장사상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론적 관점이 지배적이고요. 실체 중심의 사고와 관련돼서 나타난 수많은 철학적 사고들과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자기가 작업한 것, 전부 다 수학 작업만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물리학은 수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수학의 언어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있는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의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언어를 찾아봐도 서양 철학의 수많은 그 개념들 안에서는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불교 사상이든 노장 사상이든 이런 걸 보니까 자기가 이야기했던 수학 언어에 딱 대응되는, 그래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개념들이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벨리의 자연철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주의입니다. 우주에 있는 어떤 물질도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타 다른 것과의 상호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건들인 거고요. 결국 우주는 이런 네트워크, 관계에 바탕해서 진화하고 있다. 로벨리가
양자이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걸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지 이 자연 철학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